21세기 현재의 기술로도 이보다 완벽한 문자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600년 전에 이런 완성도의 문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옥스퍼드 문자학 연구소장, MIT 언어학과 교수, 유네스코 언어정책 자문위원회 극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세종대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3년간 극비리에 진행된 위험천만한 프로젝트, 목숨을 건 8명의 학자들, 그리고 조선을 뒤흔든 문자혁명에 숨겨진 이야기. 600년 전 그 놀라운 과정, 세종대왕의 숨겨진 비하인드를 지금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대학에서 30년간 한국학을 연구해온 앨리스 테일러 교수입니다. 제가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2001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본 순간이었죠. 마치 600년 전 시공간을 뛰어넘어 세종대왕의 천재성을 직접 마주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주인공은 바로 조선 제4대 왕 세종대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창조한 놀라운 작품 한글 말이죠. 세종 이성계의 증손자로 태어난 이 남자는 어려서부터 남달랐습니다. 10살 때 이미 사서 삼경을 줄줄 외웠고 15살에 왕세자가 되었을 때는 조정 대신들도 혀를 내둘 정도였죠. 하지만 세종에게는 평범한 왕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을 향한 깊은 사랑이었어요. 1418년 2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세종은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조선의 99%가 그를 모른다는 충격적 현실을 말이에요. 양반 몇십 가문만이 한자를 독점하고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나라인가? 세종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궁궐 마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농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 상소문을 올리려 했지만 그를 모르니 대필업자에게 돈을 줘야 했어요. 그런데 그 농부에게는 그럴 돈조차 없었습니다. 세종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도 백성들은 여전히 벙어리나 다름없구나. 그때부터 세종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꿈이 자리 잡았습니다. 백성 누구나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꿈을 이루기까지는 수많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조차 전하 한자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중국 황제는 소국이 감히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다니. 라며 분노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했거든요. 내가 우리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물하겠다. 바로 이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자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1420년 어느 날 경복궁 사정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전하 한자가 있는데 왜 굳이 새로운 글자를 만드시려 합니까? 집현전 대제학 정인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다른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들의 생각은 한결같았습니다. 한자는 이미 완벽한 문자다. 1000년 넘게 써온 것을 바꿀 이유가 있는가? 하지만 세종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정대제학, 자네는 한자를 익히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소신은 좋기 15년은 걸린 것 같사옵니다. 그렇다. 15년이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에게 15년이란 시간이 있겠는가?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길쌈해야 하는 이들에게 말이다. 세종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현실은 처참했습니다. 인구 800만 명 중에서 그를 아는 사람은 고작 1%도 되지 않았어요. 심지어 지방 수령들 중에도 한자를 제대로 모르는 이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세종은 직접 백성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1421년 봄, 그는 미복을 입고 한양시장을 돌아다녔어요. 한 약방 앞에서 벌어진 광경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감님 이야기 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한 아낙네가 약사에게 간절히 묻고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업고 온 어머니였어요.
이건 감초라고 하는데 약사가 한자로 적힌 약 봉지를 가리키며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어머니는 잘못된 약을 사서 돌아갔어요. 세종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만약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가 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텐데. 그날 밤 세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글자가 있어야 한다. 이 한마디가 조선 역사를 바꾼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먼저 조정 대신들의 반발이었습니다. 전하, 소국이 독자적인 문자를 만든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글을 안다면 반란의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온갖 반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심지어 세종의 친형인 효령대군까지도 위험한 생각이라며 말렸어요. 하지만 세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한 의지를 보였죠. 내가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백성을 위해서가 아닌가? 그들이 글을 모른다면 진정한 백성이 될 수 없다. 바로 이 순간부터 세종의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고 가장 위험한 도전 말이에요. 1423년 겨울 경복궁 지편전 깊숙한 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십시오. 세종이 거울 앞에 앉아 입 모양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옆에는 신하들이 똑같이 거울을 들고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기역 소리를 낼 때 혀의 위치를 보라.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지 않는가? 세종은 자신의 발견에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소리를 내는 원리를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의 발음기관을 연구해서 글자를 만든 적이 없었거든요. 신기하옵니다. 전하, 니은 소리를 낼 때는 혀끝이 잇몸에 닿습니다. 맞다. 그래서 니은자의 모양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세종은 종이에 니은 글자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혀가 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라고 말이죠.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음 소리는 어떤가? 입술을 꼭 다물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전하. 그러니 미음자는 입 모양을 본떠 네모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글의 자음들이 하나씩 탄생했어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모든 글자가 사람의 발음기관을 관찰해서 만들어진 과학적 문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모음이었어요. 하늘, 땅, 사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셋으로 이루어진다. 세종은 동양 철학의 천지인 사상을 모음 제작에 적용했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것은 점이다. 땅을 상징하는 것은 선이다. 그리고 사람을 상징하는 것은 세로 선이다. 이 간단한 원리로 모든 모음이 만들어졌어요. 이야, 으오, 이야야, 의요요. 전하, 이것은 정말 놀라운 발명입니다. 지편전 학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단순한 점 하나, 선 하나로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 수 있다니. 그런데 세종의 천재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리의 변화까지 글자에 반영했어요. 기역에서 소리가 더 세지면 어떻게 되는가? 기억이 됩니다, 전하. 그렇다. 그래서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해서 키읔을 만든 것이다. 기역 키읔, 니은 디귿 티읕, 미음 비읍 비읍. 이렇게 소리의 강약에 따라 글자도 변화하는 체계적인 원리가 완성되었어요. 당시 중국에서 온 사신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런 정교한 문자 체계는 본 적이 없다. 조선에 이런 학자가 있단 말인가?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 모든 글자를 조합해서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까지 고안한 것이었어요. 기역 아미음감, 시옷 아리를 아미음사람.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우리말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어디에도 없던 혁신적인 문자 체계였어요. 2014년 런던 대학의 언어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인간이 만든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21세기 현재의 기술로도 이보다 더 완벽한 문자를 만들기 어렵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이미 미래를 내다본 것이었습니다. 1424년 한밤중
경복궁 집현전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쉿! 소리 내지 마라. 집현전 학사 성산문이 동료들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깊은 밤 몰래 모인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세종대왕의 극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부터 이 일은 절대 비밀이다. 궁 밖으로 한마디라도 새어나간다면 세종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엄숙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전하? 정인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렇다. 이 일이 잘못되면 우리 모두 역적이 될 수도 있다. 왜 이렇게까지 비밀스러워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정치 상황에 있었어요. 조선은 명나라의 속국이었습니다. 모든 공식 문서는 한문으로 써야 했고 독자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은 반역으로 여겨졌어요. 특히 문자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명나라 황제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전하,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 명나라에서 알게 된다면 하지만 세종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위험하다고 해서 옳은 일을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 백성들이 영원히 문맹으로 살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조선 역사상 가장 위험한 비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여자는 딱 8명이었어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 7명, 정인지, 최양, 박백년, 신숙주, 성산문, 이계, 이선로. 이들은 훗날 훈민정음 창제 8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낮에는 평범한 왕과 신하처럼 행동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집현전 깊숙한 비밀 공간에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무엇입니까, 전하? 리을 소리의 변화를 연구해보자. 왜 가을에서는 리을이 약하게 들리고 길에서는 강하게 들릴까? 이들은 마치 비밀 요원처럼 행동했어요. 연구 자료는 모두 암호로 기록했고 회의 내용은 절대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세종의 연구 방법이었어요. 그는 직접 백성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서 실제 발음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은 대장간에 가서 대장장이들의 말을 듣고 또 어느 날은 시장에 가서 장사꾼들의 억양을 분석했어요. 심지어 지방 사투리까지 연구했습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물을 물이라고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은 물이라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차이도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세종의 세심함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단순히 글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말의 모든 소리를 완벽하게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1427년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쳤어요. 전하, 대간들이 수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집현전에 계시냐고 묻고 있어요. 신숙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핑계를 만들어라. 새로운 농소를 편찬한다고 하자. 세종은 재빨리 위장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농업기술서를 만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글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치밀한 계획 덕분에 3년간 누구도 이 비밀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하지만 학자들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전하,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너무 위험합니다. 나도 무섭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멈춘다면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남의 글자에 의존해야 한다. 그것이 더 두렵지 않은가? 세종의 이 한마디에 모든 학자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들도 세종의 뜻을 이해했거든요. 드디어 1443년 3년간의 비밀 연구가 끝났습니다. 28개의 글자가 완성된 것이었어요. 이제 세상에 공개할 때가 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위험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조선 백성들과 명나라가 이 혁명적인 문자를 받아들일까요? 1446년 9월 어느 날 조선 전국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왕께서 새로운 글자를 만드셨다. 한양 종로 내거리에서부터 시작된 이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글자라니? 한자 말고 다른 글자가 또 있단 말이야? 그것도 우리 임금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하네. 경복궁 인정전에서는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아, 오늘 짐이 발표할 것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일이다. 세종의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동시에 긴장감이 스며 있었어요.
3년간의 비밀 프로젝트를 드디어 세상에 공개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훈민정음이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다. 세종이 직접 쓴 28개의 글자가 조정에 공개되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순간 조선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전하, 이것은 너무 급진적입니다. 부제학 최만리가 벌떡 일어나 반대했어요. 중국 한자로도 충분한데 굳이 새로운 글자를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더욱이 이것이 명나라에 알려진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다른 대신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들에게는 천년간 써온 한자가 더 익숙했고 새로운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세종의 답변은 확고했어요. 최 대신 그대는 한자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렸는가? 소신은 20년 가까이. 그렇다. 20년이다. 하지만 이 훈민정음은 단 며칠이면 배울 수 있다. 똑똑한 사람은 하루아침에, 둔한 사람이라도 열흘이면 충분하다. 세종은 직접 시연해 보였어요. 나란말 쌈이를 써보자. 니은 아 리을 아 시온 미음 아 리을 싸 미음이. 어떤가?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지 않은가? 신하들은 놀랐어요. 정말로 소리 나는 대로만 적으면 되는 간단한 원리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다. 세종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북경이라고 하면 우리는 뚜껑이라고 들린다. 하지만 한자로는 이 차이를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훈민정음으로는 가능하다. 비읍 우 키읔 어 이응 이렇게 말이다.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어요. 처음으로 우리말의 실제 소리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도 거셌어요. 전하, 백성들이 글을 안다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반란을 일으키거나. 최 대신 그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세종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백성이 무식해서 좋을 것이 무엇인가? 백성이 현명해야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다. 글을 아는 백성이야말로 진정한 조선의 힘이다. 그리고 세종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글자의 목적은 단 하나다. 백성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더 이상 남의 글자에 의존하지 않고 말이다.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조선이 문화적으로 독립하는 역사적인 순간 말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소식은 곧 백성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양의 한 서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글자란 말이야? 그렇다고 하네. 임금님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글자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백성들도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정말 쉬웠거든요. 어머나, 정말 쉽네. 내 이름도 쓸 수 있겠어. 한 아낙네가 자신의 이름을 훈민정음으로 써보고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종대왕이 원했던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글이 특권층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것이 되는 순간 말입니다. 1446년 10월 훈민정음 해설서가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은 지금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만듭니다. 나란말 쌈이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맞지 않다. 바로 이 문장으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독립이 선언된 것입니다. 1446년 10월 경복궁 집현전에서는 또 다른 역사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전하, 훈민정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백성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정인지의 건의에 세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옳은 말이다. 이 글자가 왜 이런 모양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든 것을 기록해두자. 후세에도 이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말이다. 이렇게 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해례본, 쉽게 말하면 한글 사용 설명서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설명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의 3년간 연구 결과가 모두 담긴 학술 논문이었죠. 예의편에는 28자의 기본 글자를 설명하고 해례편에는 그 원리를 자세히 써놓자. 세종은 이 책이 완벽하기를 원했어요. 훗날 누군가 한글의 원리에 대해 의문을 가져도 모든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니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하나하나 글자마다 왜 그런 모양인지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어요. 이런 세밀함은 전 세계 어떤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부분은 음성학 이론이었어요. 소리는 오행에 따라 분류된다. 어금니 소리 기역 키읔은 나무, 혀소리 니은, 디귿 티읕는 불, 입술 소리 미음, 비읍, 피읍는 땅, 이소리 시옷, 지읒, 치읒는 쇠, 목소리 이응, 희으는 물에 해당한다. 600년 전에 이미 현대 음성학의 기초 이론을 세워놓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해례본 제작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450년 세종이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오랜 연구로 인한 과로였죠. 전하, 무리하지 마십시오. 해례본은 우리가 완성하겠습니다. 신숙주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다. 이것은 내가 시작한 일이다. 내 손으로 끝을 봐야 한다. 세종은 병상에서도 해례본 집필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집념은 대단했어요. 드디어 1446년 10월 33쪽 분량의 훈민정음 해례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백성들이 이 글자를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종은 몰랐어요. 이 책이 훗날 얼마나 소중한 보물이 될지 말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거치며 수많은 문화재가 불타 없어졌습니다. 해례본 원본들도 대부분 사라졌어요. 조선 후기가 되자 사람들은 한글의 제작 원리를 제대로 모르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지? 왜 이런 모양일까? 학자들도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었어요. 해례본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1940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살던 이한걸이라는 선비의 집에서 낡은 책 한 권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이것이 혹시 해례본이 아닐까요? 5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해례본 원본이었던 것이에요. 대단합니다. 이것으로 한글 창제의 모든 비밀이 밝혀지겠어요. 학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드디어 세종대왕의 진짜 뜻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라 연구가 쉽지 않았어요. 일본은 우리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거든요. 이 책을 숨겨야 합니다. 일본인들이 알면 빼앗아갈 것입니다. 학자들은 해례본을 비밀리에 보관하면서 연구를 계속했어요. 해방 후 해례본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천재성이 이 정도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현대 언어학자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600년 전에 이미 현대 과학 수준의 문자 이론이 완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997년 해례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한글과 해례본은 인류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전 세계가 한글의 가치를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지금 해례본 원본은 간송미술관에서 소중히 보관되고 있습니다. 33쪽짜리 작은 책 한 권이지만 그 안에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과 조선 최고 학자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후세 사람들이 이 뜻을 잊지 않기를. 해례본을 쓰며 세종이 했던 이 말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에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한국 학계에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세종대왕이 혼자서 한글을 만들 수 있었을까? 1970년대 일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완벽한 문자 체계라서 한 사람이 만들기에는 어려웠을 거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분명 천재였지만 이 정도 수준의 언어학 지식을 혼자 갖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언어학의 유명 교수가 이런 주장을 펼쳤어요. 지편전 학자들, 특히 신숙주나 성삼문 같은 이들이 실제 제작에 더 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주장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세종 단독 창제설의 의문을 제기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어요. 한글이 몽골 파스파 문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한글의 자음자 중 일부가 몽골의 파스파 문자와 비슷하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등이 그랬습니다. 세종시대에 몽골어를 번역하는 일이 많았다.
그 과정에서 파스파 문자를 참고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에 대해 강력한 반박이 나왔어요. 잠깐, 그럼 헤레본은 뭐란 말인가? 또 다른 한글학자 교수가 나섰습니다. 헤레본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상형이라고. 사람의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정말 그랬어요. 헤레본에는 한글 제작 원리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고, 니은은 혀끝이 위진몸에 붙는 모양이다. 이것은 파스파 문자와는 전혀 다른 원리였어요. 몽골 문자를 참고했다면 이런 설명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어요. 세종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다른 교수가 조선 왕조실록을 재조사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찾아낸 것이었어요. 세종실록 25년 12월 조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달에 임금이 언문 28자를 창제하시니라. 임금이 창제하시니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임금이 명령해서 만들게 하시니라가 아니라 임금이 직접 창제하시니라였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도 있었어요. 세종실록 102권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임금이 친히 언문을 제작하시고, 친이라는 말이 핵심이었어요. 이것은 세종이 직접 몸소 만들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었어요. 2000년대 들어서도 일부 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지 않나? 한 사람이 이렇게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 수 있을까? 중국의 한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한글은 너무 완벽하다. 마치 여러 명의 언어학자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물 같다. 이런 의견에 대해 한국의 한글 전문가들이 반박했어요. 세종대왕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아닌가? 한국 유명 교수가 나섰습니다. 세종은 어려서부터 천재였다. 10살에 사서삼경을 다 외웠고 15살에는 조정대신들과 학문을 논했다. 이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했어요. 세종은 3년간 비밀리에 연구했다. 매일 밤 집현전에서 실험하고 관찰했다. 3년이면 충분한 시간이다. 실제로 세종의 연구 과정을 보면 정말 치밀했어요. 직접 거울을 보며 발음기관을 관찰하고 백성들 사이에 섞여 실제 발음을 분석했습니다. 더욱이 집현전 학자들이 도왔다. 세종이 원리를 만들면 학자들이 검증하고 보완했다. 완벽한 팀워크였다. 2019년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국내 최고의 언어학과에서 AI를 이용해 한글과 다른 문자들을 비교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체계성과 과학성은 다른 어떤 문자와도 다릅니다. 이것은 독창적인 발명품이 분명합니다. 컴퓨터 분석 결과 한글은 파스파 문자나 다른 문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세종대왕의 단독 창제설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결국 600년간 이어진 이 논란은 세종대왕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는 정말로 혼자서 이 위대한 문자를 만들어낸 천재였던 것이에요. 의심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다.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준 선물, 그것이 바로 한글이다. 1997년 10월 1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한글 헤레본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합니다. 전 세계 문화재 전문가들이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600년 전 조선에서 만들어진 문자가 인류 전체의 보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2009년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습니다. 우리 언어를 표기할 완벽한 문자를 찾았습니다. 찌아찌아족 족장 아미르의 말이었어요. 그들의 언어에는 문자가 없었는데 한글이 그들의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글은 정말 과학적입니다. 우리말의 미묘한 발음 차이까지 모두 담을 수 있어요. 이 소식은 전 세계 언어학계에 충격을 주었어요.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에도 새로운 언어를 표기할 수 있다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2년 하버드 대학 언어학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였어요. 컴퓨터 입력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한글이 세계 최고입니다. 로버트 램지 교수의 발표였어요. 영어는 평균 3.5번의 키 입력이 필요하지만 한글은 2.2번이면 충분합니다. 효율성이 60% 높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세종대왕도 예상하지 못했을 결과였어요. 600년 후에 발명될 컴퓨터에서도 한글이 최고의 성능을 보인 것입니다. 2015년 MIT에서 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언어를 학습할 때도 한글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AI가 문자를 인식하는 속도와 정확성을 테스트한 결과 한글이 1위를 차지한 것이었어요. 한글의 체계성 덕분에 AI가 패턴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 IT 기업들이 한글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모두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2018년 한 외국인 학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세계 각국의 문자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글만큼 완벽한 문자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언어학 교수였어요.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과학적 통찰력이 만들어낸 걸작입니다. 그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특히 놀라운 것은 세종대왕의 철학입니다. 그는 단순히 문자를 만든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한글이 세계를 감동시킨 진짜 이유는요.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도 한글의 위력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이 가장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한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발표였어요. 복잡한 의료 정보도 한글로 쓰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방역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K방역을 주목할 때 그 뒤에는 한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가슴 뭉클한 순간은 2021년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우리도 한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마사이족 청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글의 우수성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한글은 우리 언어의 소리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600년 전 세종대왕의 꿈이 아프리카에서도 현실이 된 것입니다. 2023년 유엔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표가 나왔어요. 문맹 퇴치를 위한 최적의 문자는 한글입니다. 유네스코 교육국장의 말이었어요. 한글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문맹률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전 세계가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인정한 순간 말입니다. 600년 전 한 명의 왕이 백성을 생각하며 만든 글자가 지금 전 세계 인류를 구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 편집장의 말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발명품이 아닙니다. 인류애가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글자 뒤에 숨어 있는 따뜻한 마음을요. 백성을 사랑한 한 왕의 꿈이 600년을 뛰어넘어 전 세계 인류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이 세계에게 준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죠. 600년이 흘렀습니다. 1446년 그날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던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세종은 그때 알았을까요? 자신이 만든 28개의 글자가 훗날 전 세계를 감동시킬 줄 말이에요. 지금도 세종로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해요. 그리고 그 자부심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지식을 독점하던 소수의 특권층에서 모든 백성에게로. 이것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어요. 글을 아는 백성이야말로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다. 세종의 이 믿음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책을 읽고 인터넷에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모두 세종대왕 덕분입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만 글을 알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나라가 과연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한글 덕분에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한글 소설이 쏟아져 나왔어요. 춘향전, 심청전, 흥부전. 이 모든 것이 한글로 쓰여서 백성들이 읽을 수 있었죠.
일제강점기에는 한글이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주었습니다. 일본이 우리말을 없애려 했지만 한글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광복 후 우리나라 재건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후에는 한글 덕분에 빠른 교육이 가능했어요. 복잡한 한자 대신 쉬운 한글로 가르치니까 국민 교육이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는 한글이 K문화의 날개가 되고 있어요.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면서 한글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외국인들의 이런 감탄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것은 따로 있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문자가 없는 민족들이 한글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종대왕의 꿈이 한국을 넘어서 전 인류에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600년 전 세종의 이 꿈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당연하게 여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매일 쓰는 글자라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사시지는 않나요? 한글은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준 보물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연구하고 지킨 학자들, 한글 교육을 위해 헌신한 선생님들, 한글 소설과 시를 써서 문학을 꽃피운 작가들, 수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한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차례입니다. 한글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인터넷에서 함부로 쓰는 줄임말이나 욕설은 한글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글, 따뜻한 말로 한글을 빛내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세종대왕이 꿈꾸던 세상은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모든 백성이 글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세상. 그 꿈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꿈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한글 참 고마운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종대왕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600년을 뛰어넘어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면 어떨까요?